장삼이사의 유감. 오늘은 피해 일요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혈이 낭자했던 그런 일요일 사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는 블라디 선데이 이렇게 불리우는데, 일요일 날 이런 참극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역사에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런 참극의 의미에는 보통 권력을 가진 그런 정권이나 혹은 황제 이런 사람들이 힘없는 국민과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가 많죠. 바로 첫 번째 피해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905년이죠. 바로 제정 러시아에서 처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죽고 사상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기록에 대한 남겨져 있는 그런 것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흔한 무슨 신문 같은 거에 남아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존재를 하고 그것이 얼만큼 충격적이었냐면은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1905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나라의 정치 제도를 전부 다 뒤바꿔릴 만큼 혁명적인 불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발은 아주 조그만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역사는 그런 일이 많죠.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정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국가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농업국가라는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제정 러시아가 그래도 공업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 바로 1900년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공업국가로 넘어가면은 흔히 말하는 자본가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렇죠? 자본가라는 것이 생겨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라는 계급이 또 생겨납니다. 전에 러시아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계급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계급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의 출발이 3명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요.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이 부당해고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아무리 뭉쳐서 항의를 해도 잘 아시겠지만 자본가들은 무슨 올스톱, 다시 말해서 무슨 총파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별 타격이 없습니다. 옛날처럼 현대처럼 무슨 큰 법적으로 아니면 혹은 명예적으로 손상을 입을 만한 일도 없고 그런 소식이 쉽게 어디 딴 데로 전파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버텨요,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지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시간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건 근로자들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모여서 외쳐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자본가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황제를 찾아가서 한번 탄원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황제가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바로 러시아 황제가 있는 상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으로 향합니다. 근데 향할 때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향할 때는 황제 그 당시 짜르죠. 바로 로마노프 황제라고 불리우는 비운의 황제예요. 근데 아무튼 그 황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르의 초상화를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군대가 자기네들을 해치지 모르니까 군인들이여 인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말라. 이런 식의 프랭카드를 들고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불과 몇천 명이 출발을 했는데
1월 22일 날 러시아 그 상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 앞에 도착을 했을 때는 무려 30만 명에 달했답니다. 그만큼 제정 러시아의 그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만큼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 당시 노동자들은 황제, 짜르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드디어 이 노동자들이 이제는 황제를 만나서 우리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려든 그 노동자들을 향해 총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대포까지 동원을 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러시아의 기마대가 칼을 뽑아들고 시위대 속으로 뛰어듭니다. 무차별한 살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죠. 피가 상페테르부르크 거리를 흘렀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네들 편에서 서서 자본가들의 부당한 해고, 부당한 행위들을 시정해 줄 줄 알고 갔었는데 정작 그 짜르가 자신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분노를 했던 근로자들이 드디어 봉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는 그런 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불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제정 러시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1905년 1월 22일 일요일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피해 일요일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로부터 한 50년, 60년 흐른 다음에 상상하지 못할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65년도에 무슨 문제로 일어나냐면 흑인 참정권 때문에 이 피해 일요일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도 개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셀마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미국은 항상 이 흑백 차별, 흑백 문제가 가장 큰 그 이슈가 되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이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1945년도에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줍니다. 근데 무려 20년 후에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 45년도에 주었던 흑인 참정권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읽고 쓰기를 통과해야지만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주고 싶지 않은 투표권을 주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걸었을 수도 있지만은 합리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 당시 흑인의 문맹률이 대다수였었습니다. 대다수의 흑인들이 글과 글씨를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투표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표에 표심이 정확치 않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표를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적어도 읽고 쓰는 그런 그 테스트에 통과한 흑인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거예요. 그 유명한 흑인 주도자 두 명이 나타난 거죠. 하나가 바로 그 혁명적 봉기, 그 무장 봉기를 주장을 했던 그 과격파죠. 말콤 엑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화 시위, 무저항주의를 표방을 했던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백인 사회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도전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했던 백인들은 결국은 말콤 엑스를 먼저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마 운동, 다시 말해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은 그 후에 암살이 되죠.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마 운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엘라바마 주에서 있었던 그 도시에서 셀마에서 참 엘라바마
주지사가 있는 도시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셀마는 조그만 도시고. 그래서 주지사가 있는 그 도시까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흑인들이 길거리를 걷기 시작해요. 80km가 좀 넘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그 주지사가 있는 도시에 가까워졌었나요? 아무튼 그 다리 위에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이제 진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기마대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머리를 갖다 막 그 몽둥이로 막 두들기고 그래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다쳐요.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1965년도에 그 셀마 운동에서 피해 일요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참정권이 또 허용된 것은 아니고요. 1차 셀마 운동, 2차 셀마 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3차까지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운동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진압이 이루어진 그 또 배경에는 또 거론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죠.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죠. 조지 윌러스라는 엘라바마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종차별주의자예요. 선거할 때 선거 구호가 그겁니다. 오늘도 차별, 미래도 차별. 이게 선거 구호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도적인 표차로 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당선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 흑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했다는 거죠. 그 도시에서 당연히 흑인 차별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분노를 하는 흑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셀마 운동이에요. 바로 그걸 진압한 사건이 바로 미국의 블라디 선데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일랜드에서 일어납니다. 아일랜드는 여러분들이 그 영국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은 아니죠. 영국의 한 4분의 3 정도 되는 땅덩어리의 섬인데 이 아일랜드가 본래는 영국하고는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1200년도에 그 잉글랜드인 그 영국인들이 아일랜드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삼아요. 무려 700년이 넘도록. 특히 언어를 못 쓰게 했다고 그래요. 언어도 못 쓰게 하고 교육도 못 받게 했습니다. 이 법으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법으로. 아이리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마라. 그리고 영국말을 반드시 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래 언어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리시어가 따로 있었는데 그 언어를 쓰면 바로 죽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강한 식민지 정책을 이제 벌이고 있었죠. 잉글랜드인들이. 게다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리시하고 잉글랜드 사람들은 종교가 틀립니다. 이 종교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리시 사람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카톨릭 계열이에요. 천주교 쪽이에요. 근데 잉글랜드 쪽은 그 당시 개신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프로테스탄트? 뭐 그렇게 부르나요? 저는 종교, 특히 그쪽 종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쪽의 종교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별을 했답니다. 그런데다가 영국인이 아일랜드 사람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백인 검둥이라고 불렀답니다. 검둥이 같은 그런 존재, 아주 하찰것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 그런 존재지만 이상하게 피부는 자기네들하고 같은 흰색이다. 그래서 신기한 흑인이다 그래가지고 백인 검둥이라고 불렀대요. 그만큼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브레이브 하트. 그건 이제 스코틀랜드 이야기인데, 스코틀랜드, 영국이 뭐 신사의 나라 이런 거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 스코틀랜드를 식민 통치를 할 때, 그 브레이브 하트가 물론 이제 약간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지만 거기 동기가 뭐죠? 이 초약권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초약권이 뭐냐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첫날 밤을 그 남편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영주하고 보내요. 첫날 밤을. 자기 신부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첫날 밤을 치르는 그런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초약권을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영국인들이 상당히 야만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저항을 합니다. 7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지만은 민족의식을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 이제 공화군이 생기죠. 1921년도에 드디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명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일랜드 섬 전체가 동시에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북쪽 무슨 함경도 지역 일부가 남겨놓고 나머지 지역만 독립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지역은 영국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에서 건너왔던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고 거기에 재산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그 협상을 하는데 영국이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 지역만은 빼놓고 독립하는데 찬성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들하고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독립을 하고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마이클 콜린스가 사인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발단이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 군 내부에서도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또 내전을 일으키죠. 그 싸우는 와중에 마이클 콜린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아일랜드 쪽인데 바로 그 남겨져 있던 북아일랜드 쪽에서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북쪽은 그대로 영국령으로 남아있는데 아이리시 사람도 거기에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은 또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평화행진을 시작해요. 1972년도 1월 30일 날 평화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평화행진을 진압하기 위해서 영국 본토에서 공수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무차별 진압을 시작을 해요. 뭐 발포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아이리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포해서 남은 그 발표된 그 명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근데도 이 그 아이리시 사람들이 영국인에 대한 분노는 뭐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평화행진을 공수부대가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잘했다고 그 이 진압 명령자, 진압 그 지휘자는 엘자베스 여왕에게 훈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리시 사람들이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진압이었고 책임지라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엘자베스의 그 숙부죠. 숙부를 또 아일랜드 공화군에서 암살을 해버려요. 폭탄을 설치해가 요트에 죽이든가 뭐 그래요. 엘자베스 여왕의 친척이 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72년도 이후에도.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너무 무자비한 그런 탄압에 그 항의하는 그런 의미로 존 레논이 또 뭐 영화도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막 그랬죠. 유투도 불렀고 막 그래요. 이 존 레논이 저도 몰랐는데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아이리시 계열이랍니다. 그러니까 존 레논이 거기에 분노를 해가지고 뭐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고 막 이런 정도로 저항이 이제 심했죠. 그래서 결국은 훈장까지 주면서 잘했다고 했던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무려 4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평화행진이었었고 너무 과잉진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40년이 걸려요.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2010년에. 197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리고는 보상금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그러니까 영국 돈으로 영국 물가로 치면 한 4천만 원 줬을까요? 뭐 3천 몇백만 원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안 주면 못할 정도로 그 조롱하는 듯이 돼가지고 또 아이리시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요. 근데 영국이 받아주나요? 안 받아줍니다. 절대로. 영국이 굉장히 잔인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났던 세 번째 피해 일요일이 북아일랜드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네 번째 피해 일요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중국입니다.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았던 피해 일요일이 바로 그 우리나라의 이웃에 있는 중국에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안문 사건입니다. 1989년도죠. 이 덩샤오핑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그 당시 천안문 앞에 있었던 시위대 2,000명을 상대로 무차별한 진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동기를 보면 상당히 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원이 조금 높아요. 왜 높으냐면 다른 나라는 상당히 우발적이면서도 되게 이제 특별히 어떤 저항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그렇게 크질 않았었는데 중국은 좀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정치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덩샤오핑이.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개방 경제로 이제 들었잖아요. 덩샤오핑이. 그래서 개혁 개방이었던 정책으로 들었으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인 국가인 중국에 빈부격차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중국민들한테는 참기가 어렵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모든 인민이 평등하다고 외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보의 어떤 확산이죠. 중국은 그전까지 이렇게 텔레비전이 전국에 이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근데 89년도 정도 됐을 때에는 이제 각 가구마다 텔레비전 보급률이 대단히 높았대요. 그래가지고 정보가 빨리 확산된 겁니다. 게다가 무슨 큰 적군처럼 생각했던 민주주의 진영 혹은 자본주의 진영을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더라는 거죠. 살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경제 민주화에 따른 어떤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정치 민주화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일당 독재잖아요. 공산당이 혼자 다 모든 걸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국가에서 정치 민주화를 외치니까 덩샤오핑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89년도에 6월 4일 날 바로 천안문 광장을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죠.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통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네 번째 피해 일요일이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인간이 참 잔인한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또 동물이기도 하고요. 어디냐면 바로 중동의 하역가라고 불리고 있죠.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이게 2014년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 7월 22일 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외곽의 세자이아 마을에 무차별하게 폭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외신 기자들이 경악을 해요. 왜 경악을 하냐면 일단 가자시티 외곽의 세자이아 마을이라는 것이 이렇게 군사시설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 군사시설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너무 무차별하게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학교고 이런 거 따지도 않고 그냥 막 폭격을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용됐던 무기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 가자시티를 폭격을 할 때 아주 잔인한 폭탄들을 사용합니다. 백린탄이라고 하고 집속탄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두 개 다 이렇게 그러니까 1차 폭발 이후에 2차 폭발이 일어나서 파편에 의해서 인명살상을 주로 하는 폭탄이에요. 우리 영화를 보면 포 한 번 대포 쏘면 건물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터져요. 하늘에 터져가지고 작은 부속물들이 일제히 마치 어느 한 지역을 소나기처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건물은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많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무기입니다. 백린탄 같은 경우는 파편들이 굉장히 고열과 화학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사람 몸에 닿으면 사람 몸에 굉장히 높은 화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하죠. 집속탄은 뭐냐면 마치 크레모아처럼 폭탄 안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들, 파편 조각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거를 이스라엘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집속탄의 어떤 최신 무기인 플래세탄이라는 것도 동원했다고 그래요. 근데 플래세탄은 제가 사진을 봤더니 한 4cm 정도의 크기의 쇠 화살이 들어있어요. 쇠로 만든 화살. 그 닥트 같은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닥트 던지는 그 화살 조그만 손에다 들고 던지는 화살이 있지 않습니까? 한 4cm 정도는 쇠로 만든 화살들이 막 수십 개가 그 포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폭탄이 터지면 300m 반경으로 이 화살들이, 쇠로 만든 화살들이 일제히 퍼져나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신형이었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잔인한 무기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스라엘은 군사기술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액도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만큼 성능이 좋으니까요. 성능이 왜 좋죠? 실전 실험장이 존재하잖아요. 사람을 또 죽일 수 있고 실전으로 썼을 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무자비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잔인한 국가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보면 보세요. 탱크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돌로 싸워요. 돌로.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처절하고 가여워요. 한편은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탱크에다 돌을 던지면서까지도 저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들어왔을 때 돌 한 번 던진 사람이 없어요. 들어오기 전에 죽창을 가지고 싸운 사건이 있었죠. 결국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해가지고 거의 뭐 학살에 가까운 그런 그 비극을 겪은 게 동학혁명입니다. 그거 이후에는요, 일본에게 아부하나로 정신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참 정말 막 짜증이 납니다. 나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저렇게 저항한 적이 없었구나. 그들의 그 저항 정신이 너무나 부럽고 한편은 가엽고 막 내 돈을 사서 무기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그 피해 일이 또 발생을 한 겁니다. 2014년도 7월에. 자, 그리고 나선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루에 30명씩 죽어갑니다. 일요일도 없고 뭐 요일도 상관하잖아요. 하루에 30명씩 죽어가고 한 달에 1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1년에는 13,000명이 죽고 5년간 집계가 7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도 않고 비명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조용하고 이상한 죽음이 이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나라의 불행한 유혈 사태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나라예요. 뭘로 죽어가죠? 자살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5년간 7만 1,900 몇십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살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년에 14,000명꼴, 13,000 몇백 명꼴씩 죽어요. 와,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 조용한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지옥 같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이런 소리 없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건 슬프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이에요. 한두 사람이 죽는 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죽는 거는요,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피해의 일을 못지않게 슬픈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시장바닥에 있는 장삼이사가 몇 마디를 해본 겁니다.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봅시다. 늘 그래왔잖아요. 장삼회사 유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